여러분, 조선시대 수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극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곤장이나 줄이틀기, 뭐 그런 고문으로 자백받아내는 장면?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아유, 옛날엔데 뭐 과학적인 게 있었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그래서 조선판 CSI 같은 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요. 당시 기록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과학 수사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말요? 흔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게 그냥 뭐 관례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왕명으로 지문을 찍어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지문이요? 그 시대에? 네, 그리고 무언록이라고 하면 이건 국가공인 법의학 지침서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상세한 시신 검사 절차라던가 증거 확보 방법 같은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와, 법의학 지침서까지 있었다니. 네, 심지어 식초나 술찌개미 같은 걸 활용해서 잘 안 보이는 상처를 찾는다거나 달군 쇠붙이에 식초를 떨어뜨려서 핏자국 반응을 보는 방법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 수사랑 기본적인 원리가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법의학서 원문이나 실제 사건 기록들을 바탕으로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부를 만한 방식으로 진실을 추구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그 배경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치밀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선의 과학수사,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좀 들여다보죠. 신원 확인하면 보통 도장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까 지문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시대에는 수인이라고 해서 손바닥 전체를 찍기도 했고요. 아, 손바닥 전체요? 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무인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장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본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도 이걸 썼나요? 네, 특히 뭐 계약서라던가 유언장처럼 좀 중요한 문서에는 서민들도 이 지장을 꽤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단순한 약속의 표시를 넘어서 오늘날의 어떤 생체 인증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던 거죠. 개인 식별 수단으로 지문을 활용했더니 이건 뭐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인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법의학 지침서, 무언록,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무언록. 네, 이건 뭐 조선 과학수사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법의학서인데요. 아, 중국에서 온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세종대왕 때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새로 번역하고 또 주석을 달아서 신주무언록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합니다. 세종대왕 때부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후에 영조나 정조 임금 때가 되면 내용을 계속 보완하고 개정해서 증수무언록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일반 관리나 백성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번역본, 그러니까 언해본까지 간행을 합니다. 와, 임금들이 직접 나서서 계속 개정하고 심지어 한글 번역까지 했다는 거는 이 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단순 참고서가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뭐 참고서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표준 수사 매뉴얼이었어요. 표준 매뉴얼이요? 네, 시신을 검시하는 절차, 그때 필요한 도구들, 또 현장 상황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검시관의 자격이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검시관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검시를 진행하도록 일종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랄까, 당시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당연히 현대과학이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요. 시신을 검사할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상처나 멍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맹물로 닦는 게 아니라 술지개미, 그러니까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요. 그거랑 식초를 섞은 물로 시신을 닦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수리지개미랑 식초요? 왜 그런 걸 썼을까요? 아마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피부에 아주 미세한 변색이나 응열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일종의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셈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뭔가 화학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혈흔 감식 방법도 좀 흥미로워요. 만약에 칼 같은 도구에 핏자국이 묻었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요. 그 부분을 불에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식초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달궈서 식초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만약 진짜 핏자국이 있으면 그 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지금처럼 정확하진 않았겠지만 혈액 속에 있는 철분하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열과 만나서 반응하는 어떤 원리를 어렴풋이나마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독살이 의심될 때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방법인데 은비녀 같은 걸 사용했고요. 음식물에 꽂아서 색이 검게 변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닭 같은 살아있는 동물에게 직접 먹여서 반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 그건 사극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지금의 뭐 독극물 키트나 루미놀 반응처럼 정교하진 않아도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내려는 기본적인 발상은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놀랍지만 저는 그 검시 절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무언록이라는 책 이름 자체가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무언. 억울함이 없도록. 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이 모든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절대 단 한 번의 검시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안 끝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곳의 수령이 1차 검시. 이걸 초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급 관청에서 파견된 관리가 다시 시신을 검사하는 복검을 진행했습니다. 2번이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 왕명으로 3번째 검시, 3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3번까지요? 와, 왜 그렇게 여러 번 했을까요? 그건 바로 서로 다른 검시관이 독립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기록을 남겨서 이걸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나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심지어는 뭐 부패 가능성까지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 일종의 견제 장치였군요. 그렇죠.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말하는 교차 검증이나 다기관 검증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시 과정에서는 상처의 위치, 크기, 깊이는 물론이고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상태라던가 주변에 있는 물건들과의 거리까지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꼼꼼했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직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그럼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정약용의 흠음신서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기록된 1799년 한복년 사건이 좀 대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복년 사건은 정말 물증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어떤 노인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여러 정황상 그 집 하인이었던 한복년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처형될 위기까지 갔었죠. 아이고.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정조 임금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명령해요. 그리고 바로 무언록에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시신을 다시 정밀하게 검시하게 했습니다. 아, 정조 임금이 직접 재수사를 명했군요. 그래서 재검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폭행의 증거라고 여겨졌던 가슴 부위에 멍자국이 있었는데요. 재검시 결과 이게 일반적인 구타 흔적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시신을 어딘가에 이렇게 걸치거나 메고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형태의 자국. 그러니까 당시 기록 표현으로는 주검이 날아다닌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주검이 날아다니는 흔적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단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결국 진범은 그 이웃 주민이었던 김타명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한복녀는 정말 극적으로 누명을 벗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자백에만 의존했다면 정말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무언록에 따른 철저한 재검시와 물증 분석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거죠. 자백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을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당시로서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 19세기 말 황해도 교동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박봉록 사건을 보면 이 기록의 힘을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박봉록이라는 인물이 목을 매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관자일서하고 서기가 작성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사망했다, 이 정도만 적은 게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부터 시작해서 시신이 묻혔던 무덤의 위치나 깊이, 심지어 발굴된 시신의 키, 즉 길이까지 정말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야, 무슨 현장을 그대로 그냥 문서로 옮겨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집요한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신을 꺼낸 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술집개미하고 식초를 이용해서 몸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혹시 숨겨진 상처는 없는지 확인하고요. 특히 목 부위의 상태, 그러니까 목 전체 둘레 길이, 목에 남아있는 끈 자국의 길이와 폭, 또 색깔 변화 같은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측정했어요. 몸의 다른 부위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다 기록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치밀한 기록과 분석 덕분에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목에 남아있는 끈 자국의 형태라던가 깊이, 또 피부의 변색 정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게 스스로 목을 맨 자살의 흔적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이 졸린 타살, 그러니까 교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 보고서에 이런 지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을 나무판 위에 눕혀놓고 칼자국 같은 게 있다면 그 깊이와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후속 검시에 대비하라. 그림까지요? 와, 이건 뭐 거의 현대의 사체 검안서나 포렌식 현장 기록자하고 비교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철저했던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1784년에 있었던 평산 박소사 사건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자살로 위장된 타살을 밝혀낸 경우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였던 박소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진술을 했고 초기 조사에서도 그냥 자살로 처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2년이나 지난 후에 이 박소사의 친정 오빠가 임금의 행착기를 가로막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위 격쟁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조 임금이 이걸 보고 이례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재수사를 명하죠. 아, 이것도 정조 때 사건이군요. 여기서도 그럼 무언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네,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언록에 보면요, 스스로 목숨을 끄려고 칼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보통 목 부위에 한두 번 정도의 상처, 특히 치명적인 상처는 딱 하나만 남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러 번 깊게 찌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박소사의 시신을 다시 검시해보니까 목 부위에 칼자국이 무려 3군데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식도하고 기도를 관통할 정도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 무언록에 나온 일반적인 자살의 상처 형태랑 달랐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암행어사는 바로 이 점, 즉 무언록이라는 객관적인 기준하고 실제 상처 형태가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걸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주변 인물들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나요? 네, 결국에는 시아버지였던 최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며느리 박소사에게 들키게 되자 이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며느리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무언록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또 포기하지 않는 재수사가 없었다면 정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진실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1년 안으면 사건이라는 것도 있던데 여기서는 기록이 정말 정밀했다고요?
네. 그 안으면 사건 기록을 보면 관리들이 살해된 사건이었는데 시신에서 발견된 귀 옆에 난 0.31cm짜리 칼자국이라던가 뭐 1.155cm 깊이의 상처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단계의 재판 과정, 또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 이걸 신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진실규명에 집착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단순히 뭐 기술이나 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역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특히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 우리가 흔히 원혼이라고 하죠. 네, 원혼. 이 원혼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승에 남아서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봤던 거죠. 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정조임금이 그 법의학서적인 흠음신서, 서문에서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재앙이 생기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시를 통해서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 원혼을 달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철저한 시스템은 주로 뭐 왕족이나 양반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무원록 규정을 보면요. 사망자가 부녀자이거나 천민이라고 할지라도 검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오, 천명까지도요. 네. 물론 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법과 제도의 어떤 이념상으로는 모든 생명을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다루려고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하긴 아까 정조임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맞아요. 정조임금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어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수사,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라는 어떤 한계 속에서도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법과 제도에 담으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뛰어난 한두 명의 수사관 덕분이라기보다는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의 힘이 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선의 수사나 사법 시스템은 특정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지방수령의 초동 수사 결과를 상급관청, 그러니까 뭐 가명이나 형조 같은 데서 다시 검토하고 또 독립적인 감찰기구인 사원부가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정부하고 국왕이 판결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이런 다층적인 검토와 견제 장치가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는 구조였네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무언록기하는 매뉴얼하고 또 표준화된 보고 서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누가 수사를 하던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아까 사례들에서도 봤듯이 사건 조사, 그러니까 현장 감식이나 증거 수집을 하는 역할, 또 시신 검사를 하는 역할, 여기에는 오작인이나 의생 같은 전문가를 활용했죠.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네.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 사법 시스템이 추구하는 어떤 권한의 분립이라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조선시대의 과학수사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미신이나 어떤 강압적인 방법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록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지침 아래에서 지문 인식부터 시작해서 화학적인 검사 시도,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검증 절차와 철저한 기록 관리까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정말 놀랍도록 합리적이고 또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흥미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과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신과 태도요? 네. 아까 정조임금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낫다는 그런 신념으로 제수사를 명했듯이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어떻게든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려고 했던 그런 자세.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 흐르고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온갖 주장과 정보가 막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또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검증의 태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는 수많은 뉴스나 정보들 앞에서 잠시 한번 멈춰서서 조선시대의 수사관들처럼 저 이야기의 근거는 뭘까? 저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사실일까? 하고 한번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어떤 헤드라인이나 누군가의 단정적인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이면에 있는 기록과 증거를 찾아보려는 작은 노력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300년도도 더 된 과거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토록 끈질기게 증거를 찾고 절차를 따랐던 그들의 집요함이 어쩌면 오늘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필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